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2020 스타트업 분야 발표에 참여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가령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는 모든 발표가 유튜브 한국경제 채널을 통해 중계됩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발표 시간 동안 질문을 올려주시면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자가 질문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발표 기업과 투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투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계 화면에 하단에 사무국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백태곤 대표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안녕하세요. 아름테라피틱스 대표이사 백태곤입니다. 저희 아름테라피틱스 회사 소개 및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테라피틱스는 신규 타겟 및 신호전달 기반 암과 희귀 질환 혁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이하영 전무님이 회사의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과 한국에서 신약 개발 관련해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전무님은 전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와 유펜에서 포스트학 후 약물 전달 및 바이오 이미징 관련 연구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 경영진은 신약 후물질 발굴부터 라이센싱 아웃을 통한 기술 사업화까지의 다양한 신약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올 1월에 엔젤 투자를 완료하고 2월에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항바이러스 약물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4월에 데일리 파트너스로부터 투자 완료를 했고요. 6월에 팁서 국제까지 선정되었습니다. 7월에 지금 있는 마곡으로 기업 연구소가 이전되었고요. 저희들은 2024년까지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2상을 완료하고 2025년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scientific approach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유전적 변이, 제네틱 뮤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BRAF라든지 EGFR, HER2 뮤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되었고 상업적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변이 외에 다른 변이로 야기되는 암들에 대한 치료제는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암의 성장을 주도하는 다양한 암 변이에 워킹하는 항암제 개발에 관심이 많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펑셔널 지노믹 스크린을 활용한 신규 타겟 및 신호 전달 기반 새롭고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신테릭 리탈리티라는 합성치사 타겟, 그리고 RAS 변이를 주도하는 과발현 온코 타겟, 그리고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지금 현재 항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정 항바이러스 치료제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라이센싱 과제는 타겟 기반의 항바이러스 약물입니다.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의 효율을 높이는 신규한 새로운 항바이러스 약물입니다. 현재 네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첫 번째 ALT100 신테릭 리탈 타겟, 그리고 가발현 온코 타겟 라스 변이와 같은 이게 ALT200 과제고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 ALT400 항바이러스가 이제 ALT300인데요. 막대 그래프에 보시듯이 이제 ALT100과 이제 ALT300이 현재 리더 최적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ALT200 RAS 뮤테이션 관련된 과발현 타겟 히트 리더 단계고요. 면역 항암제는 지금 히트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오늘은 ALT100과 200, 300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T100 시리즈 DDR, DNA 데미지 리스폰스 기반의 신테릭 리탈 합성치사 작용 기준을 이용한 키모
레디에이션 테라피 및 파프 제제 내성 극복 및 병용 투여 가능한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NA 데미지, DNA 상해 및 관련 타겟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밑에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엑소지니어스, 엔도지니어스 같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DNA가 하루에 5만 번 이상 이렇게 데미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오른표에 이제 그림 보시면 뭐 NMR이라든지 SAB, BR, HR, NHEG 이런 것들이 리페어 데미지를 받았을 때 관련하는 리페어 패스웨이고요. 그리고 하이에 있는 파프라든지 ATR, ATM, 체권, 책2, 위원, DNA PK 같은 타겟들이 액티베이션 돼서 데미지를 리페어합니다. 암들도 본인들이 이제 암들이 이제 데미지 받았을 때 이러한 리페어 패스웨이 또는 타겟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데미지 받은 부분을 리페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페어 패스웨이와 타겟들이 많은 항암제 개발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중요한 타겟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타겟들은 파프 저해제 같은 경우 이미 5개의 이제 약물이 FDA 어프로를 받았고요. 다른 관련해서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DDR 타겟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합성치사 전략을 통한 약물에 대해서 알려보시오. 이러한 DDR이 DNA 데미지 리스폰스가 왜 그렇게 중고를 받게 됐냐 하면 이러한 DNA 데미지 리스폰스가 약물의 내성을 유발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보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DDR이 굉장히 중요한 또 드러그볼 타겟이고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인해서 201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같은 해 베이직 메디컬 리서치 어워드라는 이 상의 수상자 50% 이상이 노벨상을 받는다는 굉장히 유명한 상입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이러한 기반하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올라파립이라는 이제 약물을 개발하게 됩니다. 올라파립이 브라카 뮤테이션, 뭐 합성치사 이런 컨셉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개발된 약물 중에 하나고요. 올라파립이 어떻게 보면 DDR 합성치사 컨셉을 가지고 약물 기반의 어떤 큰 문을 열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릴리라든지 제넨텍, 머크, 파이저 여기는 없지만 GSK 이런 회사들이 이러한 합성치사 DNA 데미지 리스폰스의 리페어 쪽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파프 저해제 합성치사 작용 기전 및 브라카 뮤테이션에서 설명을 드리면 싱글 스트레인 RNA 이렇게 DNA 싱글 스트레인 이렇게 깨지면 파프라는 DNA 리페어 엔자임이 액티베이션 되고 이때 이제 파프 저해를 치면 파프 저해제는 브라카 뮤테이션, 브라카 변이죠. 이게 HR 디피션 튜머 셀에서만 효과적으로 워킹한다는 그러니까 한 가지 타겟 위에 이와 관련된 서바이버 다른 타겟을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약물의 효과를 높이는 이런 컨셉이 이제 합성치사 개념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막대 그래프에 브라카 뮤테이션과 이제 리스크 팩터에 좀 말씀드리면 유방암일 경우에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으면 50세에는 거의 한 50% 그리고 70세 되면 90% 이상 유방암 발생 리스크가 이제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난소암에서는 브라카 변이가 있으면 거의 40~50%까지 이렇게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에서 브라카 1, 2에 따라서도 리스크 팩터가 달라진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브라카 2에서는 이제 17, 브라카 1 뮤테이션이 44%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올라파립 내성과 관련되어 있는 타겟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러한 타겟을 이제 타겟팅하는 항암제를 개발하면서 약물의 내성을 극복하는 그러한 이제 약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올라파립의 이제 주요 내성 원인으로서는 호모로고스 리커멘데이션 리페어 기능의 복원입니다. 브라카 뮤테이션이 이런 HR 호모로고스 리커멘데이션이 부족한 튜머인데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되면 파프의 어떤 내성을 유발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플리케이션 폭이 이제 안정합니다. 특별히 호모로고스 리커멘데이션 리페어 기능의 복원과 관련된 타겟 관심이 많고요. 그와 관련된 타겟이 사실은 체크포인트 카이네이즈 2라는 타겟입니다. 저희들이 이쪽 타겟에 정말 관심이 많고요.
왜 그러면 책2가 이제 중요하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책2 타겟이 끊임없이 파프1을 이제 액티베이션 시킨다는 겁니다. 책2의 LCD 도메인하고 이제 파프1의 BRC 도메인이 상호 작용에 의해서 책2가 파프의 스트레온인 420, 622, 656 인산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이러한 원인이 호모로거스 리코멘데이션 리페어 페이스의 활성과 이제 상당한 상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호모로거스 리코멘데이션 디펙트 스코어를 PD 바이오마크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프1 액티비티 모듈레이션은 책2 디펜던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파프1 활성 제어하면 여전히 책2는 활성화되는데 책2 활성화를 제어하면 파프1 활성도 제어된다. 그리고 브라카 변이의 신테일 리탈 학대 저희들이 브라카 뮤테이션과 상관없이 브라카 뮤테이션 내성을 유발하는 그러한 타겟을 이제 타깃하기 때문에 저응증을 확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체크포인트 카이네이즈 2가 1, 2가 있는데 2가 1에 비해 효과가 있고 그리고 책1 임상 쪽에 이제 카디악 탁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선택성이 높은 이제 책2 개발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는 있는 약물들이 알트 99가 이제 레퍼런스 항암물이고요. 알트 100이 초기 리더 항암물입니다. 책2 액티비터 5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MCF7사의 톡시시티가 113, 그리고 시스플라틴과 독소르부신과의 이제 컴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더 액티브한 이제 약물을 개발 코저 리더 최적화를 했고요. 그래서 알트 120이란 약물을 확보했습니다. 책2에 대해서 0.57, 책1에 대해서 10.85, 약 20배 셀렉티비티가 있고요. MCF7S 사이톡시시티도 알트 100에 대해서 10배 이상 높고 이제 시스플라틴과 독소르부신과의 어떤 시너지스틱 에펙트가 있어서 이 약물을 가지고 인비보 동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알트 122의 마우스 PK를 보시면 알트 100이 이제 오랄로 10mpk 이렇게 했을 때 AUC에서 2, 알트 122는 거의 5 마이크로몰 한 2.5배 정도의 높은 약물의 AUC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라파리과의 병용 2에서 어떠한 셀 라인에서 가장 워킹을 잘하느냐, 그를 위해서 다양한 융합 세포들을 스크린을 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GIMT1 이게 헐셉틴 내성 유방암 세포주고요. HS578T, MDMB 231, 468 이런 쪽에서 올라파리과의 병용 2에서 시너지 이펙트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삼중 엄성 유방암에 이제 관심이 많고 그래서 MDMB 231과 이제 468 두 튜머 셀 라인을 선택해서 인비보 실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비보 에피커시는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를 초기에 이제 계획했고요. 하나가 HD29 이게 대장암 세포주입니다. 이쪽에서는 일루토칸과의 병용 투여 효과를 이제 확인하려고 저희들이 H29을 셀렉션했고요. 그리고 MDMB 231과 이제 468 요 셀 라인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 올라파리과의 병용 투여 하기 위해서 셀렉션했고 인비보 에피커시 프로토콜을 이렇게 보시면 일루노테칸은 매 4일마다 일루노테칸 20mpk IP로 한 번을 주고 알트 122 30, 100mpk QD 오랄로 두 번 주는 이런 사이클로 해서 5번 하는 걸로 이제 컨펌됐고요. 그리고 올라파리번 매 7일마다 올라파리 50mpk 이제 하루에 한 번 오랄로 5번 주고 알트 120은 30, 100 MPK에서 이제 QD로 오랄 두 번 줘서 이제 3번 사이클 그리는 걸로 했고요. 이게 일론테칸 병용 2에서 알트 120의 시너지 효과를 봤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알트 300과 이제 100에서는 엔티튜머 이펙트가 이제 없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H29이 책2 액티베이션 된 셀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요. 하지만 HD29의 일론테칸을 쳤을 때는 책2가 액티베이션 돼서 밑에 보시면 11제부터 일론테칸과 알트 30, 100에서 시너지스틱 이펙트가 이제 나타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튜머 웨이트, 바디 웨이트에서도
일론테칸 대비 일론테칸 알트 300, 100에서 거의 바디 웨이트가 줄어들지 않는, 그리고 이러한 용량 자체가 굉장히 웰 톨러레이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일론테칸은 거의 한 10일째부터 바디 웨이트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튜머 웨이트를 이렇게 보시면 막대 그래프에서 거의 알트 100과 일론테칸에서 이제 튜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차별 편차도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튜머 요 사이즈가 줄은 그림이고요.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더 이제 독성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인비보에서 에피커시를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만간 6개월 안에 전임상 후물질을 도출해서 더 개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트 200, 이게 이제 라스 변이에 관련된 이제 타깃인데요. 리오 K1 가바리온 라스 변이 대장암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겟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리오 K1은 리오 카이네이즈 패밀리 1, 2, 3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리오 K1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타겟은 특별히 리보좀 생합성, 특별히 리보좀 생합성에서 필수 리보좀 프로세싱 인자로 알려져 있고요. 리보좀 생합성은 세포 증식 및 세포 성장과 이제 증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져 있고,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종양 형성과도 이제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억제 인자인 PRB와 P53 활성이 감소된 유방암 세포에서 리보좀 생활성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리오 K1이 온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오 K2가 이제 엑스레이 결정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러한 결정 구조를 이용한 엑스레이 호몰로이 모델을 이용해서 매우 선택성이 높은 리오 K1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타겟 밸리데이션 말씀드리면 리오 K1은 콜론, 게스트릭, 리버, 리날, 멜라노마, 뭐 이쪽에 프로나스틱 마크로 사용되고 있고요. 밑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게 대장암 환자에서 채취한 샘플을 이용해서 리오 K1의 발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이 상태에서 대장암 환자 전이 상태에서는 리오 K1 mRNA가 굉장히 발현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장암 요 상태에 따라서 스테이지 2부터 거의 리오 K1 가발현이 50% 이상 되어 있고, 스테이지 4가 되면 거의 90% 리오 K1이 이제 가발현되어 있던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생존율, 무병 생존율에서도 리오 K 가발현이 되어 있을 때 리스크 팩터가 높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리오 K1을 이제 낙다운 진 익스프레이션을 이게 낙다운 시켰을 때 어떠한 인비버 에피커시가 있나 확인해 본 결과 밑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HCT116 대장암 세포주죠. 케라스 변이 대장암 세포주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인비보 에피커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콜론 전이 대장암 전이 모델에서 리오 K1 낙다운을 했을 때 포시 포메이션이 감소되는 즉 인비보 에피커시를 이제 확인함으로써 리오 K1이 굉장히 중요한 온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에비던스를 이제 제시하고요. 저희들은 이게 뭐 낙다운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스몰 모리큘 소분자를 개발해서 똑같은 이제 효과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현재 저희들이 그리고 좀 더 타겟을 말씀드리면 라스 변이하고 이제 리오 K1하고 상당히 상관계가 있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케라스 대장암 세포주 HT116 SW620에서 리오 K1이 가발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MDA MB231468 유방암 세포주 3중 엄성 유방암 세포주인데 이쪽에서도 리오 K1이 가발현되어 있고 그리고 NCIH 1299 NRAS 뮤테이션의 리오 K1이 이제 가발현되어 있다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 K1은 AKT 타겟 밑에 있는 타겟이고요. 특별히 이제 NF-kappa 시그널링을 활성화해서 튜머 형성을 이제 프로그레이션 시킨다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키놈 스캔 에세이를 이용해서 신규한 물질을 이제 합성하고 있고요. 현재 한 650 나노몰 정도 활성을 가지는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한 50
이하의 물질을 이제 확보해서 HCT116 캐라스 변이가 있는 튜머 셀 라인에서 인비보 에피커시를 이제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트 300 PI4 베타 제외를 통한 휴먼 라이노 바이러스 기인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4 베타가 싱글 스트레인 RNA 복사에 이제 상당히 리플리케이션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여러 가지 전문 사이언스 저널에 이제 발표되었고요. 셀즈의 2010년도에 PI4 베타가 라이노 바이러스 특히 멤브레인 웹 형성하는데 PI4 베타가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한다는 보고와 그리고 JMC의 2017년 보고하면 PI4 베타가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세포벽 리모델링에 이제 큰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되어 있고요. MOA는 여기 보시면 엔테로바이러스 3 프로틴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먼저 세포 내 ACBDC 골드 체인과 바인딩하면 이게 PI4 베타가 LAP11과의 컴플렉스 이루고 그 다음에 ACBDC로 이 Q 도메인과 바인딩해서 복제하는데 제제를 활용하면 LAP11과 PI4 베타가 바인딩되는 막음으로써 리플리케이션 복사를 이제 저해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 사이언티픽 리포트 2016년도에 발표되었고요. 휴먼 라이노 바이러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로타입이라고 이제 150가지 종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엔테로바이러스의 이제 라이노 바이러스가 피코나 바이러스 속에 속하는데 엔테로바이러스 몇 개 되지 않지만 라이노 바이러스는 거의 15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환도 호흡기, 감기, 에즈마, 이제 COPD, 아카, 말라리아, 면역 억제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개발되고 있고요. 휴먼 라이노 바이러스는 그룹 A, B, C가 있습니다. A가 77개, C가 51개, B가 30개 있는데 질환과 이제 상관계가 있는 게 그룹 A와 C고요. 그리고 휴먼 라이너스 바이러스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항원형을 저해하는 항암물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제 세포 독성이 적고 통넓은 항원형들의 항바이러스 약물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천식 및 COPD 증상 악화 관련된 약물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맷 메디컬 니즈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식 COPD 보시면 25 내지 60% COPD 25, 40%가 휴먼 라이노 바이러스에 기인한다 그런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 보면 휴먼 라이노 바이러스가 레스피레토리 인펙션 바이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라는 게 보고가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용되는 약물이 콜티코스테로이드 약물하고 브론코다일레이트 약물 이런 게 사용되는데 증상 악화를 하나 효율적이 못하고요. 에리스로마이신도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 인터페론 생성을 촉진하는데 내성 이슈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먼 라이노 바이러스 기인으로 한 어떤 항바이러스 약물은 꼭 필요하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약물이 알트 300이 이제 리더 항암물입니다. 이게 이제 CCP50가 이제 세포 독성인데 높은 숫자가 이제 세포 독성이 없는 거고요. 100 마이크로몰 이상의 이제 세포 독성이 거의 없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이 CCP50 효과를 보면 대표적인 휴먼 라이노 바이러스 14, 15, 16에서 16, 21에서 나노몰 레인지 액티비티를 나타내고 PI4 베타 120. 근데 이 물질이 오랄로 투여했을 경우에 리버에서 거의 다 깨집니다. 마이크로좀 스테빌리타를 그래가지고 30번에 99%가 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더 최적화를 통해서 302, 304 리버에서 안정한 약물을 이제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 약물을 휴먼 라이노 바이러스에서 평가를 해봤을 때 위에 보시는 막대 그래프가 높은 농도에서 세포 동숙이 있나 없나 를 평가하는 건데 알트 30이나 304 그리고 337은 저희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337은 이게 300 리더 항암물입니다. 그걸 루핀트리비어라고 이게 임상 3상에서 페일된 약물인데 레퍼런스 항암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세포 독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밑에는 낮은 농도에서 항바이러스 엔터바이럴에서 엔터바이럴 이펙트가 나타나는 걸 봤을 경우에는 알트 302가 여기 보시면 6.4 32 나노몰 정도에서 루핀트리비어와 거의 비슷한
엔티바이럴 이펙트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302, 304 루핀 트리비얼 레퍼런스함으로 해서 코칵시 바이러스로 인펙션 시킨 동물 모델에서 엔티바이럴 효과를 봤고요. 여기 보시면 초기 이제 저희들이 302, 304, 5MPK, 루핀 트리비얼 1MPK를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여러 사이드 이펙트가 좀 나타나서 용량을 줄여서 2.5로 했습니다. 그리고 5일째 이제 세크리파이에서 엔티바이럴 이펙트와 엔티 인플레이션 이펙트를 확인했고요. 왼쪽에 그림이 이제 바디 웨이트인데 바디 웨이트는 레퍼런스 하물 대비 거의 비슷하게 이제 몸무게가 빠진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5일째 약물을 처리한 군에서는 이제 동물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리하지 군에서는 이제 동물이 죽었고요. 이러한 사실은 이제 우리 물질이 엔티바이럴 이펙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췌장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엔티 바이럴 이펙트를 확인해 본 결과 여기 보시면 302, 304가 루핀 트리비어보다 매우 뛰어난 엔티 바이럴 이펙트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개체별로 이제 엔티 바이럴 했는데 저희들 물질이 개차별 편차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 이제 실험에서 인터루킨 6, 사이토카인, CCL2, 키모카인에서 엔티 인플레이션 이펙트를 봤는데 레퍼런스 화합물 대비 거의 유사한 좀 더 뛰어난 그런 엔티 인플레이션 이펙트가 있다. 그리고 실험에서도 보시면 이제 인터루킨 6하고 CCL2에서 뛰어난 엔티 인플레이션 이펙트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이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에즈마 천시 마우스 모델에서 저희들 물질이 구강 투여했을 때 굉장히 뛰어난 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 약물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실험을 통해서 또한 독성해서 실질적인 몽키에서 에즈마 모델에서 약물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발표는 여기까지 듣고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오늘 아름테라뷰틱스 백태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 기업과 투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계 화면 하단에 있는 사무국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연결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이어가겠는데요. 이번 순서는 마스터 메디텍입니다. 발표는 이봉진 대표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메디텍 대표이사 이봉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 9월 18일 날 교수 5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30일 날 중소기업 승인을 얻었고 10월 31일 날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11월 27일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12월 1일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27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29일 벤처기업협회를 가입했고 3월 12일 날 기업부설연구소 인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서울대 화학부의 김병문 교수가 기술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4개 팀으로 볼 수 있는데 의학화학팀은 약을 만드는 팀으로 항생제, 항암제, 고지혈증 치료제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검색팀은 단백질 효소 기반의 활성검색과 세포 기반의 활성검색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하는 생체내 활성검색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팀은 용액상에서 단백질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NMR 단백질 구조팀과 크리스탈을 이용하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라피가 있습니다. 저희 5명의 교수진 산하에 60여 명의 석박사 연구원이 있다는 것이 저희 벤처의 큰 장점입니다. 서울대 약대 교수 실험실 3곳, 서울대 화학부 실험실 1곳,
그리고 성균관대 의대 실험실 한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신약개발 구조정보통합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서울대 약학대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약학대 제약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대 총장이 수여하는 서울대 학술연구상을 수상했으며 3년 전에 대한약학회 학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CTO인 김병문 교수는 미국 MIT에서 박사를 하시고 MIT에서 포스닥을 한 후에 미국의 머크 제약회사에서 5년간 연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서울대 화학부에 스카웃되셔서 서울대 화학부 학부장, 그리고 현재는 한국유기합성학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연구소장 이순규 소장은 서울대 약대에서 박사를 하고 유한양행 선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유한양에 있을 당시 위궤양 치료제 레바넥스의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레바넥스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인 프로메디텍의 연구소장을 역임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김기원 교수님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다나하버 암연구소에서 포스닥을 하시고 우리나라의 노벨상이라는 호암상 및 대통령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 약학대 석좌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경규 교수는 UC 버클리대에서 포스닥을 하시고 현재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오은근 교수님은 미국 베일러 카리지 오브 메디슨에서 포스닥을 하시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지원하는 생리활성물질자원은행 은행장이십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그리고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생약 성분들을 추출해서 그 성분을 은행 형태로 갖고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할 때 큰 도움을 가질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대 약학대 교수이십니다. 저희 사업 목표는 약물 표적이 될 수 있는 유용한 단백질의 구조 기능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학화학기술을 전개하여 신약 후보 물질을 고속으로 발굴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Structure Based Drug Discovery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약자로 하면 SBDD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신규 기전의 항생제 개발입니다. 현재 항생제들은 대부분 개발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나 내성균이 빈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성균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암제의 개발입니다. 고형암인 간암, 폐암, 췌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 치료제 개발입니다. 콜레스테롤 치료를 저하시킬 수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현재 복용되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은 고지혈증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간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와서 대략 약 450개의 타겟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세균, 기생충에는 약 70개의 타겟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 그다음에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기생충의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돼서 게놈의 최종 산물인 단백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 체학을 통해서 신규 표적이 한 10배 정도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 표적이 5,000개에서 10,000개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약물 표적 단백질에 작용하는 화합물의 고속 발굴이 미래 신약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신약 개발 방법은 보통 약효가 있는 식물이나 동식물, 미생물들을 스크리닝을 해서 활성 검색을 해서 어떤 물질을 찾아내면 이 물질의 유도체를 만들어서 후보 물질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러할 경우 신규 합성 대상 화합물이 매우 많고 또 따라서 활성 검색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과거 10여 년 이상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조합화학 기술을 도입하고 로봇을 이용한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방법을 도입해서 다국적 회사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초기 설비 비용이 많이 들고 높은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로또식이라고 해서 로또 복권을 많이 사면은 당첨 확률이 높아지듯이 확률적인 선도 물질 도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와 같은 제약기업, 특히 저희 제약기업들은 국제적 수준으로 봐서는 중소기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시스템은 적용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물이 어디에 가서 달라붙느냐, 약물 타겟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하고 여기에 달라붙는 약물을 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Structure Based Drug Discovery가 얼마나 우수한가에 대해서 외국에서 리포트한 방법 내용입니다. 전통적 방법은 1000개를 하면은 1개 정도 임상 시험에 진입하지만은 단백질 구조를 바탕으로 한 개발은 10개에서 100개를 하면은 1개 정도 임상에 진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기초 개발 기간이 전통적 방법은 3에서 5년, 단백질 구조를 기반으로 한 방법은 1에서 2년. 그리고 기술적 특징도 전통적 방법은 트라이 앤드 에러고 단백질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은 레이셔널 드럭 디자인입니다. 따라서 투자 회수 가능 기간이 전통적 방법은 5에서 10년이지만은 단백질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은 2에서 3년이면 충분하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약물을 복용했을 때 약물이 체내에 들어와서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작용을 하는데 약물과 단백질 관계를 자물쇠와 열쇠 관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열쇠를 자물쇠에 끼워봐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전통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비효율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백질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은 자물쇠의 열쇠공을 통해서 알아내서 그 구멍에 맞는 열쇠를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레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현재 개발돼서 시판되고 있는 약물은 3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약물은 에이즈 치료제인 HIV 프로테아제 이니비터입니다. 아그론 파머시티컬사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가 개발한 비라셉트와 아게네라자가 대표적인 약물로 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하고 그 포켓, 표면에 있는 포켓에 맞는 열쇠 구멍에 맞는 약물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뉴라미다제 이니비터입니다. 인류가 개발한 유일한 독감 치료제인데 독감 바이러스가 인체 내 세포에 들어와서 인체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증식을 한 이후에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세포로 또 들어가서 증식을 하는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급격하게 숫자를 늘리는데 세포 밖으로 빠져나올 때 이 뉴라미다제라는 단백질이 없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뉴라미다제의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밝히고 표면에 있는 포켓을 찾아서 여기서는 그림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포켓에 맞는 약물을 개발한 것이 로쉬의 타미플루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레렌자입니다. 세 번째는 표적 항암제로 꿈의 항암제로 알려져 있는 글리백입니다. 글리백은 CML 엔자임이라고 해서 암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엔자임에 ATP라는 게 달라붙게 되는데 이 ATP가 달라붙어야 최종적으로 시그널이 전달돼서 암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ATP가 달라붙지 못하게 다른 물질을 만들어서 대신 달라붙게 하면은 암이 치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글리백이라는 것은 ATP 바인딩하는 그 포켓에 대신 달라붙는 약물입니다. 이 CML 엔자임의 구조를 밝히고 그 포켓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것을 디자인한 게 글리백입니다. 저희 회사의 기본 추진 전략은 기반 기술 개발 및 기초 연구는 창업진이 속해 있는 대학의 장비와 전문 인력을 이용해서 수행하고
마스터 메디텍은 대학의 연구 결과를 기술 상품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마스터 메디텍은 저희 5명의 교수가 속해 있는 대학 연구진과 서로 상호 협의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타기관으로서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일본 오사카 대학 단백질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현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업으로는 국내 제약회사와 휴원스와 등과 같은 국내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SBD들을 위한 선결 조건은 단백질 구조 규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냐는데 저희 서울대학에는 고가의 50억 원 상당의 NMR 기계가 잘 갖춰져 있고 가속기는 포항에 가속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일본 히메지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가속기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구조 규명에 필요한 전문 인력입니다. 저희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이 6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고 의학, 화학 기술 및 활성 검색 능력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다 유명한 교수님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많은 연구비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구조 규명은 서울대와 포항 가속기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전문 인력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합성은 서울대 의학화학기술은 서울대 화학부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활성 검색은 서울대 약대와 서울대 화학부, 성균관대 의대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단백질 구조 규명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10 이상의 세계적인 저널에 많이 투고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입니다. 또 의학화학 분야에서는 미국의 아주 큰 제약회사에 있는 머크 제약회사 및 국내 유한양에 근무한 연구 인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발현 정제 분야는 많은 제약 바이오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단백질 발현 정제를 도와준 예도 많고 저희가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 이 분야에서 세계 탑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기 참여하고 계신 5분의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공동 연구를 통해서 많은 논문 및 특허를 공동으로 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각 전문 분야의 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터 메디텍은 기초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개발은 대학에서 수행하고 기업은 여기 기초 연구에 부담이 되는 연구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즉 마스터 메디텍은 신약 개발에 필요한 필수 연구 인력 위주의 조직으로 구성했습니다. 유사 경쟁업체로서는 LG 생명과학 LGCI가 있고 제 제자가 가서 임종수 박사가 근무하고 있는 동아제약이 있을 수 있고 LG 생명과학에서 독립해서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창업한 조중명 사장, 저는 LG 생명과학과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연구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국외로는 SBDD 전문 벤처를 시작해서 세계적인 회사로 자리 잡은 버텍스 파마슈티컬, 아그론 파마슈티컬, 아반티스 파마가 있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톰 브룬델 교수는 1999년 동료 교수 2명과 함께 아스텍스라는 SBDD 전문 벤처 기업을 설립한 후 2013년에 일본 오츠카 제약에 1조 원의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톰 브룬델 교수와 항생제 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톰 브룬델 교수의 학생이 저희 랩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스터 메디텍은 결국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통해서 기술 수출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수익 모델도 특허화된 단백질의 구조 정보 판매라든가 제약회사로부터 단백질 구조 해석 용역 사업 같은 것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오사카 지역에 이런 단백질 구조 해석 용역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원천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서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며 상당한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GPCR 등 신약의 많은 타겟들이 막단백질인데 저는 국가로부터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을 받아서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제목이 막단백질 구조규명연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됐고 결국 NSDH1이라는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계되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밝히는 데 성공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고지혈증 치료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의 항생제 타겟은 톡신 안티톡신 시스템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세균은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시스템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 칼집이 씌워져 있는데 이 칼집을 칼에서 벗겨내게 되면은 스스로 자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거를 이제 톡신 안티톡신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칼집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존재하나 저희가 이 칼집과 칼을 분리시키면은 스스로 자살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할 때 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결핵균, 폐렴균, 슈퍼박테리아, 장티푸스균에 대해서 이미 저희 실험실에서 다양한 이 톡신 안톡신 컴플렉스 구조를 밝혀서 그리고 거기에 달라붙는 펩타이드성 약물 또는 작은 스몰 몰레큘 약물을 이미 개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기존의 항암제입니다. 현재 혈액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델라리십을 간암 치료제로 용도 전환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한국 및 미국 특허 등록이 완료됐고 일본 및 중국 특허는 현재 출원 중입니다. 두 번째 항암제는 혈관 신생 단백질인 ARD1의 이니비터 발굴입니다. 우리가 암세포가 생기면은 주변에 혈관이 급격히 생겨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관을 새로 생기는 걸 억제하게 되면 항암제로 쓸 수 있습니다. 공동 연구자인 김기현 교수와 저는 그동안 이 분야 연구를 많이 했고 김기현 교수는 셀이라든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세계적인 저널에 투고함으로써 호암상과 대통령 최고과학기술자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기존의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기존의 고지혈증 치료제는 의약품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의약품입니다. 모든 의약품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이 콜레스테롤 저해제입니다. 리피토라고 해서 리피토가 1년에 1,600억 불 이상 팔립니다. 이 리피토는 그러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손목이나 팔목이 힘이 없어진다든가 피곤을 느낀다든가 근육통으로 인해서 수면을 못한다든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리피토가 작용하는 타겟은 HMG 코에이 리덕테이즈라는 단백질로 업스트림, 이 반응의 업스트림에 존재합니다.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때는 약 20여 개 반응이 작용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위에 단백질의 작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는지만은 저희는 다운스트림, 밑에 작용하는 단백질 NSDH를 타겟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NSDH에 NAD가 바인딩해서 결국은 최종 산물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 NSDH의 구조를 규명하고 NAD가 바인딩한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약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림은 NAD가 바인딩하기 전의 구조, 그래서 포켓이 닫혀 있고 왼쪽은 NAD가 바인딩하는 구조입니다. 포켓이 열려서 서브스트레이트가 기질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약물을 스크리닝했습니다. 약 40만 개의 컴파운드를 화합물은행에서 받은 40만 개 컴파운드를 스크리닝해서 최종적으로 골격을 찾아내서 현재 특허를 출원해놓고 요거의 유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허를 현재 마스터 메디텍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간암 치료제, 그 다음에 간암 치료제인데 요거는 한국과 미국은 등록이 돼 있고 일본과 중국은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인데 이것은 현재 제가 초기 투자를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를 받게 되면 전부 다 마스터 메디텍으로 옮겨놓을 예정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폐렴구균, 결핵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콜레스테롤 저해제 특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맨 위에 결핵균의 잠복결핵에 중요한 단백질, PPTT 단백질의 저해제에 관한 특허를 저희가 늘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맨 밑에는 ARD1, 즉 혈관 신생 단백질에 관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전부 마스터 메디텍에 옮겨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제를 보면 결핵 치료제는 현재 물질 발굴이 끝나 전임상을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이고, 폐렴 치료제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 규명이 끝났고 초기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화합물은행 등으로부터 라이브러리를 10,000개 정도 받아서 스크린해서 찾아낸 겁니다. 세 번째는 MRSA, VRS 등 슈퍼박테리아, 즉 메치지신 레지스턴스, 반코마이신 레지스턴스 같은 슈퍼박테리아 감염 치료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고 거기에 달라붙는 약물을 찾아낸 이해입니다. 밑에 항암제를 보면은 간암 치료제는 일상을 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복용되고 있는 약물이고 매년 수천억씩 팔리는 약물이기 때문에 바로 임상 2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임상 2상에서 환자 10에서 30명을 상대로 임상 2A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A가 끝나면은 라이센싱 아웃을 시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혈관 신생 억제제는 폐암과 췌장암 등인데, 이것은 저희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규명했고, 따라서 지금 화합물은행에서 4,000개의 컴파운드를 받아서 현재 스크리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는 저희가 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규명했고 화합물은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초기 물질을 찾아내서 현재 회사에서 유도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요되는 금액을 뽑아놨습니다. 간암 치료제 임상 2A 비용을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 결핵 치료제 전임상 비용을 약 10에서 15억 원, 고지혈증 치료제, 항암제, 폐렴 치료제,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등 개발 비용을 15억에서 20억, 인건비, 회사공과 임대료 등을 해서 15억, 그래서 총 60억 원에서 80억 원을 잡고 있고, 현재 휴원스 등 제약회사로부터 30억을 확보해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현재 IR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최종 모금을 마감하고 연구에 집중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신약을 개발해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듣고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신 마스터 메디텍 이봉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기업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시청하시느라 피곤하셨죠? 지금부터 3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 4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저는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식 시간 잘 쉬셨나요? 지금부터는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바이오 기업이 주의해야 할 회계 및 세무 이슈를 주제로 회계법인 더올 조한석 상무님이 1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조 상무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더올의 조한석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재무회계도 있고 세무회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은 난해한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바이오 기업들이 일단은 최종적인 목표가
향후에 IPO 성공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속 기업으로서 훌륭한 기업이 되는 게 목표인데 최단적으로 IPO를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IPO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회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회계와 세무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사례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4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특징, 그다음에 메인 테마인 2번 그 회계 이슈, 세무 이슈, 그다음에 기타 사항 이렇게 4개를 준비했는데 51시간 정도의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해서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그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목표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회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아주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고요. 회계를 또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쉬울 수 있는데 한 중간 정도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타겟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경영자분들은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경영자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IPO를 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의사결정자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지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넘어가 보면 일단 우리들이 바이오 회사가 처음에 생기면 기본적으로 IPO 가기까지 몇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창립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외부 투자를 처음 받는 경험. 그다음에 두 번째가 회계 감사를 처음 받는 경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예를 들어서 기술 평가를 받는 경험, 주관사 선정을 하고 주관사 실사를 받는 경험, 마지막으로 IPO 심사 청구를 하는 경험 이렇게 처음 겪어보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건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도 없고 비용만 계속 발생하고 연구개발도 엄청 쓰고 있고 재고자산도 있는데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재무제표 공시한 걸 내용을 봐도 회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올해에 2020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시장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SK 바이오팜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가 올 초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약 16조.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자료를 올해 상반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상으로 지난 것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자료를 만들었던 당시에 보면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16조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가지고 이제 상장이 됐죠.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박스 안에 보시면 매출이 없다가 상장 직전에 1230억 저게 1억 1,300이 아니고 1230억입니다. 1230억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범세 차감전 순손실이 900억 바이오 회사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이 회사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고 계속 연구를 열심히 할 거고 하지만 재무제표 상으로만 보면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만 하죠. 더군다나 요새 추세를 잘 보여주는 무형자산 같은 경우 보시면 매출액이 1230억 그다음에 범세 회사 사이즈로만 봐도 자산 총액이 어마어마한데 무형자산은 지금 이제 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거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바이오 회사들 상장 추세가 좀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시장에 나왔고 우리는 물론 SK 바이오팜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좋은 사례가 시장에 나온 거에 대해서 최대한 벤치마킹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1230억인데 거기 박스에 들어있는 거 좀 어려우시겠지만 읽어보시면 한 시점에 이행하는 거 있고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이 회사가 라이센스 아웃으로 1230억이라는 매출을 일시에 잡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무형자산 한 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무형자산 쪽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은 더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의 결과들이 과거에는 개발비라는 자산 항목이었습니다. 지금 개발비 거의 없어졌습니다. 상장하는 과정에서. 왜 없어졌는지 좀 이따 말씀 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최근에 많이 보여지는 사례가 정부 보조금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사실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더 이상 내가 개발비를 자산을 하는 거에 현실적인 이슈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IP를 어떻게 재무제표에 보일 수 있을까? 저는 해답은 정부 보조금 주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 SK바이오팜이 역시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벤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추세에서는 해외 판매 범위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 그 전의 추세로는 해외 임상실험 목적으로 연구법인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 또는 국내 종속회사들이 생기고 있는데 새로운 추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과연 회계나 세무에 어떤 이슈를 갖고 오는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시장에 나왔다고 하면서 바이오 회사의 특징적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아까 말씀드린 실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지정감사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슈들이 나올 건데 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사전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가 갖는 의미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지정감사에서 전년도 감사 의견 적정 딱 요거 하나입니다. 코스나 예비심사 청구할 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전년도 감사 의견 적정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들 안 보이고 적정이 하나 딱 그냥 대비되는 건데 그 적정 의견을 받기까지 엄청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거에 대한 이슈들의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그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고 풀기 어렵고 그런 이슈들만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한 대여섯 가지 모아왔고요. 저 뒤에 매출 인식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바이오팜의 1230조 매출 인식한 게 우리의 벤치마킹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중요한 매출 인식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유형별 회계처리 오류 사례는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회계 이슈가 투자 실세 받으실 때예요. 투자 실세 받으실 때인데 투자 실사라는 게 보통은 외부에서 바이오 VC 또는 다른 투자 기관들이 그 회사에 나는 투자하고 싶어요라고 내부적으로 거의 다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나서 투자 실사를 의뢰하죠, 회계법인에. 그래서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 가서 실사를 하는데 회계 실사의 결과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 한은 대부분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 투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회사가 투자를 받는 밸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나는 500억 밸류 투자를 받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실사를 해보니 이상한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극단적인 투자를 못하겠지만 500억이 아니라 400억, 300억 손해를 보는 거죠, 회사가.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회사가 고민하고 걸러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단계에서부터 밸류로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내용은 제가 이제 과거에 투자 실사를 한 20몇 개 이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왔던 항목들을 추려봤어요. 그래서 유형들을 봤더니 어떤 유형들이 주로 스타트업 바이오에서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과연 예상했던 대로 자산과대 쪽이 제일 많이 나오죠. 자산과대 쪽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누락이나 부채 가소 이거는 똑같은 얘기고요. 나머지 이제 내부 통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흩어져 있고 저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 별표된 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회계 오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VC 분들이 웬만하면 나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의도를 갖고 뭔가 재무제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이 걸리면 거의 투자 안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어떤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선급금 보시면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큰 이슈는 없습니다. 우리들 생각할 때 선급금의 반대 계정이 대부분이 재고자산인데, 그렇죠? 우리가 돈을 먼저 주고 재고가 나중에 들어오는 건데, 돈을 먼저 주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재고가 없으니까 내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먼저 주는 건데, 문제는 돈을 주고 재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죠. 재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 회계 실사할 때 그 이유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재고를 못 만들어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못 받는 재고임에도 알고서 내가 돈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밑에 그 별표 3번째 있는 출자금 대여금 있는데 걔랑 성격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선급금이 그냥 단순한 선급금이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대여를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선급금이라면 굉장한 악영향을 회사에 미치겠죠. 의도를 가지고서 내가 실제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면 대여금으로 가야 되는 게 선급금에다 갖다 놓으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선급금에 대해서 왜 선급금이 장기적으로 달려 있는지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재고자산인데 저 재고자산은 좀 이따가 오른쪽 끝에 있는 매출원가랑 같이 제가 연동해서 말씀드리고 출자금하고 대여금이 있어요. 출자금이 일단 있을 수 있죠. 회사에 기본적으로 바이오벤처지만 출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가 코로나 키트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키트 생산하는 법인하고 내가 뭔가 연계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현실에서. 그러면 그게 출자금 또는 투자 주시고 갈 거죠.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외부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볼 때는 돈도 없는 바이오 벤처가 투자를 한다? 외부에 이상한 시각으로 보겠죠. 그래서 그게 꼭 비즈니스 목적하고 부합이 되면 잘 설명이 될 건데 저 출자금이 공교롭게도 특수관계법인에게 출자가 됐다. 또는 계정 처리는 출자금인데 실제로 봤더니 돈 빌려준 거다. 특수관계법인한테.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또 괘씸죄에 걸릴 수 있어요. 괘씸죄에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밸류에 지대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투자가 안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출자금이라는 거가 반드시 내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나갔다는 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쉬운 거 먼저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중에 상장하실 건데 대부분의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설립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외부에다가 장부 정리를 맡기죠. 외부에 장부 정리를 맡기면 그 외부에서 장부 정리하시는 분의 특성상 저게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 그 다음에 회사가 손실 나니까 법인세 이익 생길 때까지 감가상각 안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상장하면 그 IPO 가려면 국제기획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국제기획 기준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정률법으로 했다가 정액법 다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처음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놔뒀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아는 분들은 다 정액법으로 하고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는 세법에 따라서 안 하는 거지 회계는 감가상각을 손해 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정률법으로 하고 안 하면 이 회사는 회사의 회계나 재무에 관심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부 통제는 좀 잘 돼 있나 이런 의구심까지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미지급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사함을 많이 나오는 미지급금이 그 상식선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미지급 연차, 미지급 비용,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력비를 또는 뭐 수도 강역비를 고지서를 받는 때에 내가 비용 처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2월 말에 결산 두는 상황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굉장히 뭐 단순한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이 원가 항목에 걸려 있는 거면 과거에 원가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원가를 다시 다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단순하게 내가 지금 그 비용을 과소계산했거나 부채를 과소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가와 재고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이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재고자산이 보통 우리 바이오 회사들 보면
그 매출액, 예를 들어서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제품 매출원가 없고 판관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제품 매출원가가 없냐면 재고 수불보가 안 나오니까 제품 매출원가가 없죠. 재고 수불보가 있어야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있고 그걸 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제조원가를 계산할 건데 재고 수불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계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어느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저 뒤에 가서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같이 드릴 건데 우리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받는 가장 큰 세액공제 중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있는데 거기에 연구용으로 쓴 재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근데 재고자산 수불보가 없으면 그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저게 어느 순간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나중에 지정감사 받거나 그럴 때 그 과거의 3년치 재고자산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서 원가 계산을 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래서 매출원가 쪽에 내부 통제에 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 저 부분은. 그리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 내부 통제 말씀드리면 저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회사가 월차 결산을 하든 연차 결산을 하든 재무제표 사항의 현금 출납에 대한 내용하고 비용하고 맞춰놓지 않고 이래서 저 부분이 현금이 현금 자산이 실제로 없는데 몇 억씩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비용 정리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이 회사는 내부 통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장 요건에 충족한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선수금이 있습니다. 선수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뒤에 매출하고 저게 연결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실사 나가면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제표상에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띄워서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딱 한 군데 봤는데 코로나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인데 너무 이제 진단키트 물량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내가 돈 미리 줄 테니까 나한테 물건 줘 이렇게 해서 선수금 띄운 경우 제가 최근에 봤고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회계실사 보고서에 선수금이 딱 뜨는 순간에 VC분들 굉장히 놀랍니다. 왜? 저 반대 계정이 매출이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과거에 인식했던 매출을 취소해버리고 선수금을 잡는 건데 어떤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제품을 매출을 하고 채용해서 발행도 하고 돈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매출하고 끝났고 채권도 회수했으니까 채권도 없는데 계약 조건하고 실제 봤더니 검수 조건부예요. 근데 돈은 들어왔는데 검수 확인서가 아직 안 왔어요. 자, 그럼 극단적인 경우에 검수 안 됐고 반품될 수 있고 저거 퇴짜 맞을 수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검수해가지고 퇴짜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매출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돈도 받았고 다 했지만 매출 아닌 걸로 돌려서 선수금 저렇게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회사가 그동안 외부에다 우리 회사 매출은 얼마입니다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거죠. 모양새가 매출도 다 없어지고 그동안 우리가 추정했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도 다 어긋나고 그래서 저 선수금이 뜨는 순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저 선수금이 뜨지 않도록 하려면 매출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이오 벤처 기업들 재무 실사하다 나온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이 미치는 영향이 그 회사의 투자 밸류를 깎아내린다. 그래서 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하시는 분들이나 경영자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빨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숨이 차네요. 저도. 그 다음에 이제 개발비인데 개발비는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금감원 가이드라인이고요.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해당되는 항목들은 개발비를 해라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해라가 아닙니다. 이거 딱 보여드렸더니 바이오벤처 회사분들이 우리는 여기 해당되니까 해야죠. 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가장 큰 허들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 통제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는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계획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모든 것을 다큐멘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SK 바이오팜 상장하면서 개발비 없죠. 무형자산 8억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회원권하고 소프트웨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랑 같이 하면서 상장당 회사가 시계로 따지면 한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연초부터 해서 젠큐릭스, 엔젠바이오, 그다음에 프리시전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이렇게 4개 회사가 최근까지 해서 다 상장됐는데 회사들 상장되는 회사들 재무제표 보시면 개발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를 저 카테고리에 해당하면 잡을 수 있으나 다큐멘테이션이라는 어마어마한 허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감사에는 그 허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로는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회사는 없다. 기존에 상장된 회사들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실 거겠지만, 네. 지금 보시는 이 회사가 이제 개발비를 계속해서 잡아서 우리나라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이 회사 그 공시된 자료 보시면 셀트리온 회사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요. 그래서 개발비는 빨리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비에 대한 이슈가 없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무형자산이 왜 각광을 받고 있냐? 특별히 각광받고 있는 건 아니고 이슈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떤 이슈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IP 또는 외부에서 사온 IP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상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내부에서 창출한 예를 들어서 특허권, 그래서 특허 출원해서 등록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잘 관리하면 되죠. 그리고 외부에서 사온 지적재산권, 저거는 외부에서 사왔기 때문에 계약서나 사용예산 저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증명 가지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특허 출원하는데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을 무형자산에 놓고 나중에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면 분계정으로 가겠죠. 근데 그 밑에 써 있는 그럼 무형자산의 상각을 언제 할 것인가? 내가 외부에서 사온 특허권이 있어서 지적재산권으로 놨습니다. 지적재산 계산을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생각했던 게 매출이 발생할 때 생각하면 된다. 저 무형자산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형자산을 사용할 의도가 있을 때부터 생각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내가 IP를 하나 사왔고 그 IP를 가지고 연구해서 매출은 내년도쯤 발생할 것 같은데 올해 다른 회사하고 국내 판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는 이 판권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권 상각, 무형자산 상각이 언제부터인지가 좀 이슈가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가 여기 보시는 내용은 그 레고캠 바이오 연체재무제표 공시 내역이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저는 이해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우리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더 이상 재무제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IP를 뭔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더 많은 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 제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요. 저 숫자들을 만들어서 공시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별 과제에 대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랑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뭔가를 재무제표에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회계 처리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는데 그 전환상환 우선주 및 공정가치 평가 이것도 사실은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머리가 좀 많이 아픈 이슈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이제 있는 거냐면 그 전환상환 우선주가 이제는 바이오 분들 다 아세요. 저게 국제 기준으로 가는 순간 부채다. 이건 다 아세요. 그래서 과거에 초창기 때 저게 부채로 가야 됩니다 가지고 뭐 이견을 보이거나 이슈를 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 무조건 부채입니다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부채로 보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이슈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얼마 전에 상장한 지노맨 컴퍼니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데 그 자본 총계가 플러스로 있습니다. 플러스로 있다가 오른쪽이 이제 그 IFRS로 컨버전한 거죠. IFRS 컨버전 했을 때 다 부채로 보내면서 완전 자본 잠식이 됐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이 돼서 현실적인 이슈는 회사가 IFRS 컨버전을 하고 나서 상장에 성공하면 문제가 없는데 컨버전을 하고 나서 상장이 안 되면 계속 비상장사로 남아 있으면 계속 연구과제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근데 완전 자본 잠식인 회사한테 연구과제 잘 안 줍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FRS 컨버전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겪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뭐냐면 보도자료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현실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것들을 평가를 한다는 게 이슈인데 평가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첫 번째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요새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많이 불거지고 있고 조금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회사가 마지막으로 상장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일 겁니다. 지정감사를 하는 회계법인들이 저 전환상황 우선주하고 스톡옵션 기타 등등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서 어떤 평가 법인이 했는지, 어떤 회계 법인이 했는지, 어떤 가정을 가지고 했는지, 어떤 로직으로 했는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과거처럼 그 뭐뭐뭐 평가기관, 뭐뭐 평가기관 내가 비용 때문에 그냥 편하게 거기다 할게요라는 게 더 이상은 안 통하는. 왜냐하면 지정감사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적정률을 받기가 어렵죠.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지정감사인이 만약에 평가 보고서나 이런 걸 보고서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저 평가 한 번 받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전화우선주 뭐 1차 평가한다 그러면 한 1,000만에서 1,500만 들거든요. 그러면 10개면 1억 5천입니다. 그걸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매년 내가 전환상황 우선주를 한 번씩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 한 번씩 발행한 시점에 평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결산 시점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내가 한 번 발행하고 3년 있다가 내가 상장할 거다. 그러면 발행 시점하고 결산 시점하고 4번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 비용이 한 번만 드는 게 아니라 4번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요새 평가법인들. 근데 현실적으로 또 당부 말씀드리면 최근에 본 사례도 이렇습니다. 뭐냐면 전환상황 우선주 2차 발행을 하는데 제가 110억을 발행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3군데 회사에다가 VC에다 하고 싶었는데 늘어났습니다. 11군데로. 11군데로 늘어났는데 들어온 조합이 14개예요. 자, 그러면 한 번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식하게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14번 평가해야 돼요. 왜 14번 평가해야 되냐면 그 14개 조합에 같은 날 돈을 주면 다행인데 다 따로따로 줍니다. 자기들 내부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래서 저게 현실적으로 일주일 이상 벌어지면 거의 다른 걸로 보고 다 따로 평가라고 하죠. 그러면 회사는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비용도 들어가고 고생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투자를 받으실 때 한 날로 모아서 받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바이오팜도 종속법인이 있었죠. 좀 전에 보신 지노맨 컴퍼니도 호주에 종속법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일반 기준도 그 종속법인이 있으면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다행인 게 유예됐어요. 2021년도까지. 그래서 한시름 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거니까 그렇고 상장을 하겠다. 그래서 IFRS로 전환하면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연결의 이슈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과거에 2, 3년부터 추세가 호주에다가 연구법인을 많이 임상법인을 만듭니다. 그 이유가 호주에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가니까 자기네 나라 와서 하면 좀 페이버를 주겠다. 임상도 빨리 해주고 그다음에 텍스 리펀드도 해주고 여러 가지 페이버를 주겠다고 해서 호주로 많이 갔어요. 근데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 가서 실제로 그 임상 법인이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페이퍼 컴퍼니고 자본금 10억, 20억, 많으면 40억, 뭐 적으면 몇 천만 원 이렇게 넣고 그냥 그 계속 비용만 갖다 붓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근데 상장하는 순간에 말씀드렸는데 IFRS 전환하면 저 연결 대상으로 들어와요. 근데 호주에 가서 IFRS로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만들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대형 회계법인 찾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는 임상법인이 내가 1년에 통틀어서 회계장부 만드는데 1,000만 원 주고 있는데 IFRS 감사 보고서 만들어 오세요. 그 2억 이상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필요하면 반드시 필요하면 해야죠. 그게 호주에 가서 임상을 해서 임상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하고 다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부 말씀은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상장 유예하시면 좋겠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연계재무제표 만들어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에 있는 거는 컨트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 해외에 있는 연결자회사 때문에 내가 연결감사 의견을 적정히 못 받는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회사가 상장해서 상장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 아니어서 처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정 의견 안 나면 아예 올리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 보이죠.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시장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중소법인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제가 급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급하게 여기까지 왔고 앞에 그냥 넘어간 장편은 너무 슬픈 얘기여서 옛날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갔고 그 아까 보신 SK 바이오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한 시점에 이행하는 매출액을 상장 직전에 1,230억.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우리 바이오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나눠 보면 그 일반적으로 제품 매출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신약하는 회사들이 주로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제품 매출을 하고 하는 회사들은 이 이슈가 사실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수금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긴 있지만 매출이 한 방에 취소되는 그런 이슈는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내가 업프런트 피 50만 불을 받아가지고 50만 불 매출 인식했는데 그게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아니더라. 그럼 50만 불의 한 방에 매출이 취소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현실적으로 요새는 이제 또 많이 이해하시는데 몇 년 전도 아니고 최근만 해도 그 경영자분들이 내가 업프런트 피 100만 불 받았는데 일시에 매출 못 잡는다 그러면 막 화내세요. 심지어 막 울기까지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라이센스 아웃인데 이걸 매출 못 잡느냐.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다 그 넌 리펀더블이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럼 제가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파서 드릴 말씀 없는데 그렇다고 뭐 그 계약을 취소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어떤 경우에 일시에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기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이 부분은 회계 기준에서 나왔던 교육 자료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아무리 읽어봐도 저도 뭐 100번 넘게 읽어봤지만 잘 이해 안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라이센스 아웃 하는데 우리가 업프런트 피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재화나 뭔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거나 또는 연구를 도와줄 의무가 없거나 그러면 일시에 매출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분해라.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사례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각각이 조금씩 다른 사례고요. 그 다른 사례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사례를 한번 잠깐 읽어보시는 동안에 저는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사례는 이거는 제가 만든 사례 아니고 기준서에 있는 사례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기준서에 있는 사례다 보니까 답이 있죠. 그래서 기준서에 있는 사례를 쭉 읽어보면 답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첫 번째로 제가 많이 부딪히는 그 사항들이 어떤 거냐면, 경영자분들이나 연구소 소장님이나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 회사 기술은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창적이고 우리만 갖고 있는 기술이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잘 디벨롭해서 나중에 신약 후보물질 만드시고 하셔서 꼭 라이센스 아웃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사례를 다 본 다음에 어떻게 부메랑이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보시는 것처럼 그 제약사가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밑에 검은 글씨로 보시는 것처럼 D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매우 특수해서 아무도 못한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사간 사람은, G사가 사간 사람은 판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용도 못하고, 내가 안 도와주면 다른 데서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데 찾아봤더니 도와줄 사람도 없더라. 그러면 얘를 안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이센스를 안분하는데 하나 더 질문해 보면, 라이센스 저 계약이 10년짜리예요. 그 중간에 그 마일스톤도 있어요. 그러면 라이센스를 10년간 안분할까요? 아니면 몇 년간 안분할까요? 그것도 상당히 고민이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아까하고는 좀 반대된 사례입니다. 똑같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그 밑에 까만 글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안 도와줘도 된대요. 사간 사람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업프론트 피를 일시의 수익으로 잡을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라이센스 아웃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그 사간 사람이 알아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업프론트 피 일시에 받은 거를 일시에 수익 잡아도 된다, 이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사례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밑에 까만 글씨 보시면, 중간에 까만 글씨 보시면 라이센스 아웃하고 줬는데 2년간 연구를 도와주면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안 도와줘도 되고 2년 동안 도와줘야 돼요. 그 이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2년 동안만 안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 보면, 자, 업프론트 피 50억을 처음에 받고요, 넌 리펀더블로. 그 다음에 2년 후에 마일스톤이 쭉 나옵니다. 마일스톤 달성하면 100억 받고, 그러고 나서 개발이 완료되면 5년간 러닝 로열티 받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케이스 1, 아까 말씀대로 내가 뭘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랬더니 저건 일시 잡을 수 없고 전체 계약 기간 동안 안분해라. 그럼 10년간 안분해야 되는 거죠. 케이스 3, 일시에 잡아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되고 그냥 라이센스 해도 마음대로 다 하시오. 그거 나한테 나중에 돈 뭐 러닝 로열티 주시오. 이런 거는 일시에 잡아도 된다. 그 사이가 2년간 안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보시면 회사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있겠죠. 가장 싫어하는 것도 있겠고. 자, 근데 제가 사례를 몇 개 드릴게요.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서 판권 계약을 하나 했어요. 판권 계약을 했고 업프론트 피를 받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개발해서 나중에 그쪽 그 판권 사간 나라든 지역이든 거기서 인허가권을 따면 내가 물건을 공급할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업프론트 피를 받은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죠.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을 일시에 인식할까 아니면 안분할까, 이 고민하시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그런 경우는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내가 미래에 줄 거를 뭔가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쪽은 잘 생각 못 하시죠.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쉽지 않고, 또 하나가 그 현실적으로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그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내가 뭐뭐뭐뭐뭐를 요청하면 도와줄게,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의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 그 판단이 현실에서 쉽지가 않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기준서에 나와 있는 사례고 답이 있기 때문에 쉬운데, 실제로 가서 계약서 보고 인터뷰해보고 해보면 실제로 의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게,
경영자분이나 연구소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우리 회사는 독창적이고 세계에서 유일하고 우리만 갖고 있는 기술이고 아무도 못합니다. 자, 이제 3년 후에 라이센스 아웃 할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렇게 해서 라이센스 아웃하고 업프론트 50억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아무도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저 당연히 안 분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품 매출, 용역 매출 하시는 분들, 용역 매출, 제품 매출 쪽 하시는 분들은 큰 이슈가 아닌데 비즈니스 모델의 라이센스 아웃 모델인 분들은 이것까지 생각하고서 계속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회사는 다 매출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지정감사인이 와서 3년치 재무제표 싹 뒤집어 버리면 회사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현실에 맞도록 계약서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서에 대한 회계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어려우시면 전문가하고 꼭 상의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계에 대한 이슈로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렸고요. 주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이오 회사들이 겪는 이슈는 아니고요. 조금만 신경 쓰시자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 두 가지 세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도특법 10조하고 상장차익 증여의제 상직법 41조 3 두 개만 조금 조심하면 좋겠는데 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그 인건비 박스 쳐놓은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죠. 전담 연구원 들어가면 인건비 다 해요. 근데 재료비, 연구용 재료 엄청나게 많이 쓰시는데 말씀드린 수불 안 되면 저거 못 넣습니다. 그리고 수불 관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제조용으로 썼는지 연구용으로 썼는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사가지고 불출만 쓴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연구용으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 그 수불 관리가 좀 돼야 저게 가능하다. 그래서 25% 세액공제 해주는 굉장히 큰 세액공제인데 인건비만 하기엔 좀 억울하니까 연구 그 용으로 쓰는 재료비 등에 대해서도 좀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맨 밑에 박스 보시면 저거는 다 하실 거예요. 아마 연구과제명해서 거기 박스 보면 외부에 위탁하는 연구과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외부에 CRO 위탁용역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 그 외부 용역 주는 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 큰 것들은 저거는 세관계산서 있으면 되니까 잘 관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상장차익 증여의제 말씀드린 상장차익 증여의제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왜 얘가 아픈 이슈냐면 법인세는 법인이 내죠. 근데 이 상장차익 증여의제는 개인이 내야 됩니다. 개인이. 그래서 최대 주주가 상장하고 나서 상장의 기쁨이 가실 때쯤 1년 지나면 날라옵니다. 증여의제 상장차익 증여의제 한 20억 내세요. 이렇게 날라오면 황당하죠. 근데 그거를 법인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 돈을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이슈가 왜 나오는지를 제가 쭉 사례들을 봤더니 크게 대변되는 사례가 두 가지예요. 설립할 때 어디서 컨설팅을 받으셨겠죠. 그 미성년자 넣어가지고 법인 만드시는 경우 있어요. 미성년자한테 2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 안 내고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법인 만드세요. 그리고서 5년 지나고 나서 상장하면 되는데 5년 이내에 상장이 돼버려요. 더 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걸리죠. 또 하나는 상장을 하고 났는데 친척들이 주식 좀 달라 그래요. 그 주식 줬어요. 증여를 하든 팔든. 근데 본인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자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 상장하시기 전에 절대 특수관계하고 주식거래 하지 마시라. 대주주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하시라. 예. 그래서 저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 소득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세무에 대한 이슈 마치고요. 지금 시간이 약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기타 사항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기타 사항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주로 이제 코스닥 상장에 대한 과정들을 어떤 과정들을 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 바이오 벤처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기술성 평가 특례로 가죠. 기술성 평가 특례로 가고 거기 기술성 평가 특례로 가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재무는 그냥 요건이 딱 하는데 전년도
최근 사업연도 감사액의 적정 이렇게 딱 돼 있죠. 저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저 성장성 추천으로 가는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 기술성 평가 특례하고 성장성 추천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다른 큰 차이는 아닌데 기술 평가 특례는 두 군데에서 받아야 되고 성장성 추천은 주관사가 추천해서 한 군데만 받으면 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최근의 사례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IPO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처음 만나는 클라이언트들한테 가서 꼭 물어봅니다.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우리는 몇 년도에 IPO 심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제가 이 로드맵을 항상 그려드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무자든 경영자든 저 로드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가 예비심사 청구하려고 그랬는데 극단적으로 올해 지정감사 신청했어야 돼요. 근데 안 하면 지정감사를 하고 그 감사액에 적정해야 되니까 못 가는 거죠. 지정감사 신청 안 하면. 그러면 시간이 딜레이 됩니다. 시간이 딜레이 되면 회사가 밖에다가 어나운스 했던 것도 다 뒤집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바뀌고, 또 중요한 건 딜레이된 그때 상황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회사들이 예비심사 청구하고 승인 났는데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공모를 좀 늦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들게 상장을 해서, 그러니까 예비심사 통과를 해서 가장 좋은 밸류로 상장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런 타임라인들이 다 어그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로드맵을 담당자나 경영자들은 꼭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밑에 일반 상장이라는 게 그냥 일반 상장이 아니라 그냥 연차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내가 상장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내가 상장할 계획이다. 그러면 2020년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술성 평가 해야죠. 기술성 평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기술성 평가 통과하고 결과 나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심사 청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 6개월이고,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예비심사 청구하는 때에 맞춰서 기술성 평가 신청해서 통과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2020년 지정감사 신청해서 지정감사 받아서 감사액을 적정해야 되고, 그 지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상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는 국제 기준을 해야 된다 해서 그 IFRS 전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도에 지정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몇 년치 바꿔야 되면 3년치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초, 2019년, 2020년 이렇게 3년치 바꿔야 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치 바꿀 때 전환 상황 우선적으로 다 바꾸면 다 부채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다 자본단식.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실패하는 순간에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드렸고, 내부 회계 관리제도 준비, 요거는 뭐 큰 건 아니고요.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없지만 저렇게 해서 회사가 2021년에 상장한다고 준비하는데 상장 관련 준비 비용 최근에 얼마나 드냐면 주관사 비용까지 합쳐서 대략 제가 보니까 경험상 보니까 한 최소한 6, 7억 이상 들어요. 회계감사 보수하고 평가 비용만 해도 한 2, 3억 듭니다. 그 매출 하나도 없고 비용만 있는 회사가 지정감사 보수가 요새 한 7천, 많으면 1억 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지정감사 받거나 했는데 실패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일정이 어그러지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만 이 어마무시한 비용을 또 한 번 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굉장한 코스트를 지불하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 타임라인 설정하실 때 회사의 비즈니스나 상황에 잘 맞게 설정하셔서 한 번에 통과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위에 분반기로 제가 하나 또 넣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2021년, 예를 들어서 나는 2021년에 아니라 2022년에 가려고 그랬는데 회사가 갑자기 상황이 좋아졌어요. 21년에 봤더니 좋아졌어. 예비심사 청구합시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그런 회사들 봤고요. 그러면 규정상 연차 보고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분반기 감사 보고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분반기 감사 보고서 갖고 갈 수 있는데, 분반기 감사 보고서를 가져가면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더 힘들어진다. 이걸 강조 말씀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됩니다. 될 수 있고요. 하는 회사도 있고. 근데 엄청난 노력이 더 들어가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게 거기 그 위에 박스의 맨 밑에 제가 한 칸 띄어서 땡땡이 해놓은 것 중에 분반기로 가면 직전 연도 IFRS 감사 보고서가 있어요. 요구사항 중에. 근데 회사가 그동안 설립 이후에 감사 한 번도 안 받다가 갑자기 분반기 땡겨가지고 하는데 전년도 IFRS 감사 보고서가 있을 리가 없죠. 굉장히 고난한 길을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잘 설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꼭 머릿속에 넣고 계셨다가 잊지 말고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IPO 절차에서 쭉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코넥스를 들려서 가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죠. 코넥스를 들려서 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넥스 상장 절차는 코스닥 상장 절차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지정감사 받지 않아도 되고 IFRS 안 해도 되고 일반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코스닥을 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이 코넥스도 지금은 상장 시장입니다. 코넥스 기업도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코넥스에 상장이 되면 상장에서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고요. 그 코넥스 시장을 가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감사 의견이 있어야 되죠. 그 전년도에 감사 의견이 실무적으로 조금 혼돈이 있습니다만 그 보수적으로 보면 그 외관법상 감사를 받으면 가장 안전하다. 전년도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사도 안 받고 초도 감사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해 갑자기 코넥스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전년도 감사 의견이 법정 감사 받은 감사 의견이 있어야 되니까. 지정 감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코넥스를 가시려고 고민하신 분들도 사전에 회계 감사를 충분히 받아야 충분히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회계 감사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라인이나 일정을 맞출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코넥스가 그 우리가 이전 상장을 목표로 하고 가죠. 이전 상장을 목표로 하고 가서 거기서 상장회사의 지위를 누리고 의무도 똑같이 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넥스에 가실 때 처음에 저희도 잘 몰랐고요. 그 작년부터 이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코넥스에 가면 상장회사다 보니까 상장회사는 저기 까만 글씨로 되는 가나 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나라에서 감사법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이오 벤처 연구기업이니까 올라가서 3년 지나면 영업이익 안 나는 회사가 대부분이겠죠.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 게 대부분일 거고요. 이자 보상 배율은 뭐 더더군다나 다 걸릴 거고. 그러면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저 규정에 따라서. 코넥스는 상장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코넥스는 상장사다. 그래서 상장사가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영업실적이 안 좋고 하면 코스닥 상장사처럼 똑같이 지정받는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인데요.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그 살짝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현재 감사로 넘어와서 계속 이제 감사로 갈 건데 이게 뭐 당장 지금 상장하는 회사들 우리 준비하는 회사들은 관련이 없고요. 나중에 이제 상장 이후에 되면 2023년이나 2024년부터 감사 대상으로 들어온다. 얘도 그래서 감사를 준비해야 되는 항목들이 더 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많은 것들을 다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말씀 못 드렸던 것 같고요. 말을 좀 빨리 해서 조금 놓친 것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래도 실무 위주, 사례 위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한석 상무님의 강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 기업이 주의해야 할 회계 세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와 강연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발표가 진행됩니다. 오전부터 분야별로 총 7개 채널에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사전에 프로그램을 꼭 확인해 주시고 해당 분야의 채널에 접속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